교육학 총정리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파트는 엄청나게 양이 많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은 깊게 다루고 어느 부분은 얇게 다루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할 것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교육행정이 뭔지를 봐야겠죠. 교육행정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교육 목표를 달성할 때 필요한 이런 조건들을 바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로 국가공건설, 조건정비설, 행동행위설 이렇게 세 가지랑 교육지도성설, 학습조정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만 볼 거예요. 국가공건설, 바로 국가에서 공건한다. 즉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바로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정비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육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이 조건을 정비하는 바로 봉사적 활동이다. 그리고 행동행위설은 우리가 목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구성원들의 협동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교육행정의 원리 두 가지를 봐야겠죠? 바로 법규 측면, 운영 측면을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법규 측면으로 운영을 하냐 하면 합작이지로 외울 겁니다. 자, 일단 합법성. 모든 교육은 바로 범위 정하는 법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성은 바로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으로 분리되고 종교로부터 중립돼야 된다. 그리고 기회균등은 바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분권의 원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면 어떤 곳에는 이렇게 산이 많고 어떤 학교 주변에는 산이 없어요. 그러면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서도 이 학교는 바로 산으로 갈 수가 있고 이 학교는 뭐 산으로 가지 않는 체험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운영 측면은 민효, 안적, 전으로 외울 겁니다. 민주성은 일단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자. 그리고 효율성은 효율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내자. 안정성은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계속돼야 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적응성은 새로운 환경에 신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때마다 필요한 역량도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전문성 보장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데 해서 과학적 관리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자? 작업 과정을 표준화해서 능률을 극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건데 구체적으로 가능한 모든 시간을 교육시설을 최대로 활용하자. 그리고 능률을 유지하고 규직원 수를 감축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적 관리로는 일단 표준화시켜서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니까 어떤 장점이 있다? 효율이 향상되겠다. 그리고 동기가 유발되겠다라는 게 있죠. 자, 근데 효율만 따지니까 교육의 발전은 저하되고, 그리고 이 효율만 따지고 이 구성원들은 에게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만족도도 저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관리론 간단하게 보면 행정가의 작업 과정을 표준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론이 나오게 됩니다. 관료제론의 일단 정의는 최소 인적 자원으로 목적을 달성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율을 엄청나게 뽑아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는 바로 관료제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건분규경몰 이렇게 외울 겁니다. 권분규경몰. 권위의 위계하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군대 보면 중대장님이 있고 그리고 뭐 훈련병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중대장님이 훈련병에게 자, 어떤 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훈련병은 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상하복종처럼 이 엄격한 권위의 위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있고 뭐 일반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키면 어떤 걸 하듯이. 자, 그럼 어떤 순기능이 있다? 원활하게 수능이 되겠다. 자, 그럼 역기능이 뭐다? 이 교사가 바로 교장 선생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런 건 쉽지 않다 보니까 의사소통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업과 전문화. 분업을 전문화한다라는 것이죠. 자, 분업을 하고 그리고 전문화 체제를 갖춘다. 자, 그러면 전문화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자, 근데 단점은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규칙을 강조한다. 행동 통제를 위해서 규칙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게 좋냐? 바로 통일성이 확보가 되겠죠.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렇지만 목표가 전도 현상이 바로 나쁜 점이 되겠다. 그리고 경력 지향성은 직무 경력을 중요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경력이 좋으면 더 좋게 보니까 이 동기가 유발이 되겠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적과 연공 간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몰 인정성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 편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니까 합리성이 증대되겠다. 자, 근데 어떤 단점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니까 사기가 저하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관료제론에서는 최소의 인적 자원으로 목적을 달성하자 했는데 이것과 반대로 능률이 따지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이 구성원들을 더 신경 써주자 해서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정서나 사회, 심리적 측면을 좀 관심을 가져주면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맞죠?
우리가 어떤 학생에게 조금 수학을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너는 수학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심리적 측면을 중시해서 학생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 학생이 수학 한번 해볼까? 이래서 또 효율이 높아지고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교육적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민주화. 첫 번째로 그 의사결정의 구성원을 참여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내 의견이 들어가니까 동기가 높아지고 효율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비공식 조직에 중시하는 거예요. 자, 비공식 조직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자.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중시하자. 구성원을 배려하고 인정 존중해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공헌점은 바로 민주적 발전에 기여되겠다.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 아까 중시되었으니까 역할이 부각되겠다라는 거예요. 중식이 아니고 중시입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너무 심리적 측면만 중시하고 정의적 측면, 즉 태도 말하죠. 태도만 너무 중시하니까 바로 생산성, 즉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동과학론은 조직도 발전시키고 구성원도 성취 느끼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바너몽트와 사이먼 이 두 학자가 말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체제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제 이론은 제가 아마 나올 확률이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엄청나게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체제라는 것은 학교를 체제로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체제. 개방체제는 바로 개방돼 있으니까 주변 환경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카우프만이 나오는데 카우프만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말하냐? 이 체제는 바로 최적의 방안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브루코버는 바로 효과적인 학교란 어떤 것을 말하냐? 이 동등 조건에서 투입 변인과 과정 변인으로 높은 효과를 산출하는 학교가 바로 효과적인 학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투입 변인과 과정 변인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바로 투입 변인에 뭐가 있냐? 학생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직원의 배경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정 변인은 이 학교의 사회적 구조, 아니면 학교의 사회적 풍토, 즉 학교 구성원이 학교 교육에 갖는 기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첼스의 구바 말하는 것은 학교는 역할과 인성을 모두 영향을 받으니까 학교는 조직의 목표 달성과 개인의 욕구 충족이 절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첼스와 셀레는 이 합리성, 일체감, 소속감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 구성원의 사기가 오른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 정말 많죠? 자, 일단 메슬로우의 욕구의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슬로우의 욕구의 이론은 교육 심리에도 한번 나왔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지 상위 욕구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갖는다? 지금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 이론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충족돼야지 이 위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아 실현을 충족할 수 있게 인간 중심 경험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동기 유발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욕구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기 요인은 뭐냐? 직무 만족에 기여하는 거고,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동기 요인과 이 위생 요인이 바로 두 개가 별개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직무 만족에 기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인정받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직무 환경과 관련된 것은 어떤 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니면 근무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동기 요인, 이 직무 만족을 하려면 어떤 게 전제돼야 된다? 바로 직무 불만족이 바로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위생 요인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갖냐? 바로 위생 요인, 바로 최소화해줘야겠죠. 위생 요인이란 것은 바로 인간관계나 아니면 근무 조건 너무 안 좋거나 그런 거를 최소화해줘야지 이 동기 요인이 향상될 수 있게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 요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무 재설계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라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단점이 있다? 신뢰성이 부족하겠다. 자, 직무 재설계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무 풍요와 직무 특성 이론, 경력 단계 프로그램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더파의 ERG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더파의 ERG 이론은 메슬로우의 욕구를 더 축약시킨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욕구인 생존, 관계, 성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슬로우의 이제 욕구 이론과 공통적인 건 뭐냐? 하위 수준의 욕구 충족할지 상위 욕구로 유발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좌절과 퇴행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충족되지 않고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이 하위가 충족이 되어야지 그 위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알더퍼의 ERG 이론은 이 하위 욕구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이 위의 욕구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더퍼의 ERG 이론의 시사점은 우리가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일 자체를 도전감 있게 제시를 하면 이 교사가 성장 욕구가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이론은 일단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거고 Y 이론은 바로 이 인간을 협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기적인 존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과학적 관리론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상을 제공하고 설득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자, 근데 Y 이론은 바로 협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론적으로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바로 효율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인간의 성격은 이 미성숙에서 바로 성숙으로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다? 이 개인이 성숙한 상태로 되면 바로 이 조직이 당연히 성장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해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줘서 성숙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율성을 주고 믿음을 대해줘야지 바로 인간이 성숙하게 돼서 효율이 높아지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름의 기대 이론 VIE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바로 높은 성과 기대 그리고 높은 보상 기대 I죠. 그리고 높은 유인가 가질 때 종기가 촉진된다라는 거예요. 성과 기대라는 게 뭐냐면 이 구성원들이 노력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나 아니면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상 기대. 보상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유인가, 이 보상의 매력도 필요 없는 걸 주면 안 되겠죠. 필요 있는 것을 줘야겠죠. 만약에 어떤 학생들에게 퀴즈를 맞추면 선생님이 에어팟을 줄게 하면 이 유인가가 너무 높죠. 바로 보상이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포터 로울러의 성과 보면 이 VA 이론과 비슷한데 어떤 게 추가되냐? 그냥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추가된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중요합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인데 이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이 동등한 대우를 받느냐가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사람과의 성과 투입 비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면 투입과 성과가 뭔지 우리가 봐야겠죠? 투입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투입을 조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봐요. 자, 근데 그래서 동등한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보상이 커요. 자, 그러면 내 보상이 너무 작다고 느끼니까 투입을 안 하겠죠. 왜냐면 나는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니까 에라이 안 해야겠다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성과 조정은 뭐냐면 성과 조정은 보상이 적다고 느끼니까 이 임금 인상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투입은 그대로 하되 내 노력은 그대로 하되 이 더 높은 연봉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바로 성과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비교 변경이라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비교를 변경하는 것. 조직 이탈은 그냥 조직을 탈주하는 거죠. 조직 탈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냐? 이 교사를 공정하게 대우를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이 투입 조정, 성과 조정을 하면서 비교를 하지 않겠고 만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정하게 조직 문화 풍토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타 직종과의 종사자와 비교하니 이 국가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불만으로 뭐 우리는 월급이 이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다 뭐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타 직종과의 비교하니까 국가적으로 배려해주자. 자, 근데 어떤 한계점이 있냐? 이 주관적이니까 이 균형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바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자, 동기는 바로 목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목표 속성은 뭐가 있냐? 바로 구곤참피해 이렇게입니다. 구곤참피로 외우시면 돼요. 목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구체성, 곤란성, 참여성, 피드백, 그리고 동료 간의 경쟁, 수용성. 구곤참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사점이냐?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도전적이고 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주어서 바로 동기를 유발시켜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을 볼 거예요. 바로 이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게 되는데 상황 호의성의 변이를 고려해서 이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상황 호의성이란 게 뭐냐? 바로 리더가 집단에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말하는 게 바로 상황의 호의성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30명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30명이 모두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상황 호의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겠죠. 이런 게 말하는 게 바로 상황 호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 호의성이 좋거나 아니면 나쁘면 과업지향적 지도자가 효과적이고 상황 호의성이 중간이면 관계지향적 지도자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시사점이다? 상황 호의성에 따라서 이 리더십을 달리 해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시와 블렌차들의 상황 지도성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도성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이 성숙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이것을 상황적 변인으로 간주해서 효과적인 지도성 유형을 제시해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지도성이 나옵니다.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인형. 이거는 바로 어떤 상황일 때 지시형이 맞냐, 어떤 상황일 때 지도형이 맞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시사점이 있다? 우리는 성숙도에 따라서 이 지도성 유형이 구분이 되니까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지도성 유형, 이 네 가지를 달리해서 바로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 대용상 이론, 커가 점이어 이 두 사람이 말한 겁니다. 자, 지도자의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대용되고 어쩔 때는 억제된다라는 게예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리더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는 영향을 주지만
어떤 상황일 때는 영향을 아예 못 주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적 지도성 보겠습니다. 대가로 이 외적 보상을 제공해서 이 동기를 유발시켜주자. 자, 그럼 어떤 특징을 있다? 바로 조직의 효율이나 안정성 유지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스의 변혁적 지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원 각자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너도 이렇게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태도를 자극하고 하니까 신념은 변화하고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도성이 바로 바스의 변혁적 지도성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핵심 요소 네 가지의 I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감지계 있습니다. 이감지계는 이상적 영향력을 줘야 되고 그리고 가마력,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성장 욕구를 자극해서 바로 이 변화시켜야 되니까 개인의 이익에 호소하는 거래적 지속성보다 바로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개개인마다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어떤 한계가 있다? 바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만 초점을 두고 상황의 변이는 지금 중요성이 간과되었죠. 자, 그리고 하우스의 카리스마 지도성 보겠습니다. 카리스마, 즉 리더가 카리스마 있다라는 것이죠. 즉 리더의 능력, 아니면 개인적 매력으로 바로 북쪽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봤을 때 저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고 뭔가 커리어가 엄청 뛰어나다 하면 괜히 저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겠다. 이게 바로 카리스마 지도성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도자가 엄청나게 높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행동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말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스필레인의 분산적 지도성입니다. 자, 분산한다, 나누다라는 것이죠. 자, 리더, 구성원,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지도성을 분산시킨다. 자,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다? 지도성을 분산시키니까 공동 지도성이 되고 공동이 실행되겠고 책임도 공동으로 되겠고 전문성도 극대화되겠죠. 자, 근데 어떤 한계점이 있다? 다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갈등이 유발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지의 초우량 지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인을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구성원을 바로 지도자로 성장시켜서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자율적 통제가 되겠고 스스로 리더가로서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지오 바니의 학교 지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행정한 업무 수행을 넘어서 바로 학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적 지도성이 나오는데 이 구성원의 의미 추구 욕구를 만족시켜서 제도적으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지도성을 바로 우리 학교 지도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바로 성직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웬스의 도덕적 지도성.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 지도자가 되도록 해서 이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성이 바로 오웬즈의 도덕적 지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공식 조직은 말 그대로 공적인 거, 비공식적인 것은 말 그대로 비공식적인 거죠. 자, 그래서 공식 조직은 쉽게 말해서 이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의니까 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성한 조직이 되겠죠. 그리고 비공식 조직은 이 친구끼리의 대화거나 아니면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명이서 그냥 친구끼리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요? 바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조직의 단점이 뭐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정보를 넘겼는데 이 정보가 오류가 있는 정보였어요. 공식 조직에서 말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바로 이게 맞는 줄 알고 있다가 바로 틀렸으니까 이 갈등이 날 수도 있고 공식 조직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하위의 명령 개통을 받는 수직적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했던 군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군대는 바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군대의 단점은 바로 이 관리자, 즉 중대장의 업무량이 과중이 되겠죠. 그리고 중대장이 독단하겠다, 관리자가 독단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참모 조직,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순기능이 있다? 수평적이니까 모두가 동등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신축성이 부여가 된다. 자, 근데 너무 다 이제 평등하다 보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서 간에 갈등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조직 분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파슨스, 블라우의 스캇, 그리고 뭐 칼슨의 뭐 야생 조직, 적응 조직, 강압 조직, 온상 조직, 이 여러 가지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칼슨과 민츠버그를 조금 유의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저는 안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더 꼼꼼하게 보실 거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학 목표가 거의 15점이어서 조금 완전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는 거고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츠버그만 자세히 볼게요. 자, 민츠버그의 단순 구조는 최고와 관리 측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고
임시구조라는 것은 임시적이니까 평상시는 일정하게 움직이다가 사건이 발생할 때는 빠르게 재구성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부제는 바로 별개 회사처럼 독립 경영하는 거. 기계적 관료제라는 것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업 환경에서는 적합한 대규모 조직이고, 전문적 관료제는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전문가 조직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이와 미스켈의 전문적 관료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와 미스켈은 전문적 관료제를 말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나옵니다. 관료적 특징으로는 바로 권분, 규경몰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전문적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냐? 바로 자유를 재량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참여시켜야 된다. 그리고 엄격한 감독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엔의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는 조직화가 돼 있긴 하지만 구조화돼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여는 있는데 제대로 짜임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직화되어 있지만 구조화는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한 목표 그리고 불확실한 기술 구성원의 유동적 참여가 바로 특징이 되겠다. 자, 그래서 Y계 이원 조직은 뭐냐? 바로 학교 부서는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느슨하게, 즉 독립성이 유지된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나? 바로 독립성이 유지가 되니까 자율성이 되겠다. 그리고 전문성을 존중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지화되어서 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지화는 여러 군데로 바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단점이 있다? 너무 자율적이고 이 비교수 활동은 너무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ONG의 이중 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활동은 느슨한 결합이 돼야 되고 이 행정은 엄격한 결합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N 조직의 이중 조직이 말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독립이 너무 조직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순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전략 수립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센지 학습 조직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는 조직이다. 자, 그래서 학습 조직의 원리는 개인적 숙련, 정신 모형, 팀 학습, 시스템 사고, 공유 비전 이렇게 있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함께 연구하고 실천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하고 그리고 개인 경영 아니면 반성적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함께 실천하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학생의 학업성 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전문성이 신장도 되겠죠. 그리고 조직 문화도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호이와 미스켈의 조직 문화 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조직 문화나 아니면 풍토 문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조금 양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솔직히 말하면 다 외우지는 않고 이해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겠다. 그 정도로 저는 교육학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교사는 세 가지의 수준의 조직을 문화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조직의 효율성, 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 문화 규형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기, 공공 이렇게 외우는데 가족문화, 기계문화, 공연문화, 공포문화 이렇게 있고 세이와과 글로너스의 문화 유형론은 바로 보냉, 통실로, 보호문화, 냉담문화, 통합문화, 실전문화. 자, 각각의 뜻은 자세히 더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헬핀과 크로포트의 학교 조직 풍토로는 바로 이렇게 네 가지. 개방적, 통제적, 친교적 풍토. 그리고 호이와 미스켈의 학교 조직 풍토로는 바로 개방, 참여, 일탈, 폐쇄 풍토. 그리고 리커트의 관리 체계는 바로 어떻게 관리를 하자? 수탈적 관리 체계, 자비적 관리 체계, 주문적 관리 체계, 참여적 관리 체계죠 하자. 자, 그럼 학교 내 이제 갈등이 나오겠죠? 어떤 갈등이 있냐? 바로 갈등의 순기능은 어떤 갈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도 있고 새로운 화합이 되겠다. 자, 근데 어떤 단점이 있다? 갈등이 일어나면 정신과 유체적으로 고통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토마스의 갈등 해결 모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독단성과 협족성을 기준으로 갈등 관리 방식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다섯 가지가 있냐? 바로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수용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장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장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수업 기술 향상과 그리고 전문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교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점을 바로 유의해야 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왜 필요한지 이해를 시켜줘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이크로 티칭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것을 수업이나 내용이나 기술하는 것을 모두 축소해서 하는 모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모의 수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 이 모의 수업을 보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할 수가 있고 피드백을 받으니까 단시간에 교수 능력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바로 모의 수업이죠. 모의 수업이니까 바로 이 모의 수업이다 보니 실제 교수 상황으로 전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과 바로 다르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료 장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율성으로 협동성을 기초되고 그리고 동료 관계 증진 그리고 개인적, 조직적 발달을 도모시킨다. 자, 그래서 어떤 자유로운 의사규현이 바로 장점이 되겠죠.
자기장학이라는 것은 교사의 전문적 신장을 위해서 스스로 수입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자기 실현 욕구가 강한 교사에게 바로 효과적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되려면 그만큼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어떤 방법이 있다? 녹음, 녹화, 의견 조사하거나 아니면 세미나 참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약식 장학은 바로 수업 중에 이 교장이나 아니면 교감 선생들이 교실에 들러서 학급 경영 아니면 관찰하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한계점이 바로 생각날 수가 있나요? 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보고 가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감시와 통제로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 있고, 어떤 장점이 있냐? 학교 교육의 전반에 파악이 도움되겠다. 자, 그 다음에 컨설팅 장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발적 의뢰로 교사 전문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이 갖춘 장학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전자 한독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전자 한독. 자, 자발성, 전문성, 자문성, 한시성, 독립성, 학습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 자원론적 장악이 되겠습니다. 자, 교사를 이 의사결정에 바로 참여시키면 이 효과성이 증대가 되겠고, 교사가 하는 만족도가 증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링 장학은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교사가 적은 교사를 도와줌으로써, 즉 멘토링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활성을 할 수가 있겠다? 멘토 정기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멘토링 우수 사례를 발굴하거나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선택 장학은 개인 차례 교래, 각각 사람마다 어울리는 적합한 장학 지도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을 보도록 할게요. 교육기획이라는 것은 교육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전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바로 4인 수국, 사회적 수요에 의한 접근, 인력 수요에 의한 접근, 수익률에 의한 접근, 국제 비교에 의한 접근 이렇게 네 가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다? 교육 행정의 안정화의 기여가 될 수 있고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다. 자, 근데 어떤 단점이 있다?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의사결정 모형 이게 중요합니다. 이 6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합리적 그리고 만족, 점등 모형, 혼합 모형, 최전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 있게 됩니다. 자, 합리성 모형은 합리적으로 즉 최선의 대안을 찾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단점이 있다? 최선의 대안을 찾고 싶은데 인간이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만족 모형이에요.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자. 자, 그래서 만족하는 거를 하면 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니까 일단은 합리성 모형 이걸 바로 극복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개개인마다 만족이 다르다 보니까 타당성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 점중 모형은 이 정책보다 개선된 걸 선택하자. 자, 그럼 어떤 정책이 있다? 바로 실현 가능성은 높은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떤 것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약간 개선하는 것이니까 보수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개혁적이게는 하지 못하겠다. 자, 혼합은 바로 기존 방향 설정은 이 합리성 모형으로 하고 여기 있는 합리성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 문제는 바로 점등 모형을 사용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독자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최적 모형은 초합리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자, 단점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로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 단점은 일반화를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의사소통의 종류 간단히 보면 공식적 의사소통,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소통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조직 이렇게 배웠죠? 자,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공식적인 경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즉 회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회의 같은 거는 의사 전달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책임 조제가 분명하죠. 자, 근데 다 모여서 해야 되니까 전달 속도가 느리게 되겠다. 그리고 이 구성원의 개인 사정이나 간점을 전달 불가하죠. 자, 근데 비공식적인 것은 단둘이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친분, 학연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이고 속도가 빠르고 개인 사정에 전달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아리의 창이라는 것은 사람과 타인의 의사소통을 할 때 4가지의 다른 유형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방적 여형을 넓혀서 효과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 관리와 학교 경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관리는 법규 중심으로 수동적 활동을 통해서 이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경영이라는 것은 이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을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는 바로 이 운영을 단위학교에서 위임해서 자율적 운영하고 이 책임을 바로 이 단위학교에게 주는 겁니다. 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다? 이 소유자 중심으로 할 수가 있고 효율성이 증대되겠다. 자, 근데 어떻게 실천을 할 건데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 아니면 도급경비제 뭐 등등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 개발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는 아마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조직 개발 기법을 말하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2가지를 적으시오 하면 우리는 팀빌딩, 의사소통 훈련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학교 목적과 개인 욕구를 연관, 조직 전체를 변화 발전을 도모시키자. 자,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다?
팀빌딩이나 아니면 의사소통 훈련하거나 갈등 관리하거나 조직 문화를 변화하거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보관리 체제는 바로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 관리 기법은 바로 효율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법으로 어떤 장점이 있다? 목표를 추구하니까 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역할 갈등이 해소화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단기적 목표에는 좋지만 장기적 목표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과학평가 계획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수행할 때 단계를 검토하고 플로차트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할지 작성을 한 다음에 이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점은 뭐다? 이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원만하다, 그리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참여의식이 향상되겠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 플로차트, 즉 순서를 미리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쏠리고 그리고 노력이 소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계획한 것은 변경하기 어렵겠죠. 자, 그리고 총체적 질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을 조직하고 참여시키는 경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인 참여를 중시하고 수요자 중심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질 개선 강조해야겠다. 교육 재정의 운영 원리는 확보, 배분, 지출, 평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교육비, 교육 목적, 운영 형태, 부담 주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제 예산 제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도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기획 예산 제도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라는 거예요. 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니까 바로 지출이 효율적이게 되겠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단점이 있다? 바로 중앙 집권적인 성향이 있겠죠. 왜냐면 중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중앙이 집권적이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연기준 예산 제도는 뭐냐? 연기준은 바로 매년 사업의 영예설 검토한 다음에 우선순위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위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산 분배가 되겠다. 그리고 창의적 사업을 구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영에서부터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는 것은 올해 성과로 내년 예산을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많이 성과를 낸 곳에는 더 투자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향상되고 신축성, 융통성 향상, 그리고 효율적으로 되겠다. 자, 근데 불분명한 회계 책임이 있고 성과 측정 자체가 어렵겠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대상을 분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예산이 남용되는 게 없겠죠. 자, 근데 전체 성과를 알는 것 자체가 어렵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렵다. 자, 그리고 단위학교 예산제도는 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나?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투명적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재구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기존 학교 공간과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재구조할 수 있는가 보면 공간을 재구조하고 교육과정 재구조하고 운영도 재구조 아니면 업무를 재구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로 이 운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운영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학부모나 아니면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겁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참여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증진되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학 총정리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모두 이 선생님들 각자 교육학 점수 목표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15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정말 좀 자세히 해야겠지만 어떤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수업만 꼭 쏙쏙 빼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